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환각과 환청에 관련된 아는 형의 실화괴담. 오랜만에 만난 이 형은 공군 하사입니다. 이제 1년 차인 이 형은 흔히들 말하는 조짬이다 보니 아직도 야간 비행 지원이나 야근을 안 하는 날보다 하는 날이 더 많답니다. 야간 비행 때는 잔업도 없이 비행이 끝날 때까지 한없이 중대에서 대기하는 신세랍니다. 야간 비행 지원은 다들 퇴근하는 오후 5시부터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격증 공부나 독서, TV 시청 같은 여가생활 비슷한 것들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원체 겁도 없고 세상 무서울 것도 없는 이 형이 무더운 날씨엔 공포소설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핸드폰에 공포소설을 넣고 다녔답니다. 불 다 꺼지고 아무도 없는 작업장에서 혼자 드러누워서 공포소설만 하염없이 보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야간 비행 지원은 간부 2명, 병사 2명 총 4명이서 한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중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이 형만 작업장에서 있었다네요. 군부대 안에서 그것도 불 꺼진 작업장엔 혼자 있기도 오싹한데 핸드폰 불빛 하나에 의지하고 아무렇지 않게 드러누워서 공포소설 보는 걸 즐겨한다니 이때 이 형의 깡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6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작업장에서 널브러져 선풍기 하나 돌린 채 공포소설을 보고 있었던 형은 뭔가가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잘 돌아가고 있던 선풍기가 갑자기 또 하고 멈춘 것이지요. 하지만 정전인가 싶어서 누운 채로 사무실 쪽을 쳐다봤더니 그쪽은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덥긴 했지만 귀찮아서 그냥 계속 보던 소설을 보던 형은 문득 오싹함을 느꼈답니다. 그 형이 누운 곳은 보통 작업대라 불리는 좀 커다랗고 작업 시엔 공구며 자잘한 엔진 부속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통 사람의 허리 정도에 오는 높이이고 그 뒤쪽 벽에 붙여놓은 일하다가 쉬라는 뜻의 검은색에 팔걸이 달린 보통 사람 3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넓이의 의자가 있었답니다. 의자는 작업대보단 당연히 낮아서 그곳에 누워있으면 작업대에 가려져 지나가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을 못 봐서 평소에 형이 자주 들어 눕는 곳이랍니다. 아무튼 그 형이 오싹함을 느낀 이유는 소파의 작업대 쪽으로 몸을 옆으로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던 형이 문득 오싹함을 느껴서 본 것은 작업대 아래에 있는 사람의 발이었답니다. 여느 군인들이 다 그렇듯이 전투화를 신고 있는 발이었는데 처음엔 하도 안 보여서 병사가 찾으러 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에 벼락이 친 것 같았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은 소파이고 그 앞엔 작업대이고 그 작업대 바로 아래에 전투화와 전투복 발목까지 보인다라. 작업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 허리 높이까지인데 왜 허벅지도 안 보이고 발목만 보일까? 슬며시 고개를 들어 작업대 위쪽을 본 형은 놀랍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허공. 다시 고개를 내려보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야 정상이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전투복과 전투화.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오싹하고 침묵적인 공기. 그렇게 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가사의 한 경험을 했고 처음으로 비명을 질러봤답니다. 세상에 귀신은 없어. 세상의 모든 공포영화, 소설 기타 등등은 다 허구일 뿐이야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오던 형은 안타깝게도 이게 기가 허해져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공포소설 특유의 오싹함을 즐기며 재밌네, 재밌어라고 좋아했지만 작업장에서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그 뒤로부터 며칠 뒤 그날은 야간 비행을 지원하고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퇴근이다를 외치며 좋아라 가던 형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양 사이드에 있는 나무들 즉 가로수 같은 길 사이를 자전거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휙 지나가는 허연 액체인지 물체인지를 목격하고 놀래서 자전거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 오후 11시 반이 넘긴 시간이다 보니 비행 지원도 끝나고 사무실 정리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로등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길을 홀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뭐지? 하며 아까 무언가가 보인 곳을 갈까 말까 고민하던 형은 해병대만 귀신 잡냐? 공군도 잡는다. 라는 말만 중얼거리며 그곳을 다시 갔고 그곳에는 저번처럼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오싹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니 안심한 형은 다시
몸이 허한가봐 보신탕이나 먹어야 하나. 늘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숙소로 갔지만 자꾸만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과 이상하게 등이 무거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숙소 앞에 도착한 형은 자전거를 주차하고 사칭인 독신자 숙소를 힘없이 터덜터덜 올라가는데 그때 시간이 12시 조금 안 된 시간. A동, B동, C동, E동까지 있는 그 건물들과 많은 호실들 중 불빛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꾸 무서움을 느끼는 형은 나가면 보신탕 꼭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애써 떨쳐버리고 힘없이 4층인 숙소를 향해 터덜터덜 올라간데 이번엔 아예 뒤로 넘어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막 2층 정도를 지나 올라가고 있을 때 계단 모서리와 계단 모서리 사이에서 허연 팔 같은 것이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다리를 잡으려고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외악하면서 계단에서 굴러 정신없이 아무 곳이나 도망쳐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막더랍니다. 눈앞엔 아무것도 없는데 몸은 나아가지 않으니 미칠 것 같은 형은 거의 발악을 하면서라 나만 외치고 있었는데 야, 너 왜 그래? 라는 차분한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답니다. 자신의 몸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같은 호실을 쓰는 자신보다 1년 고참이었고 그 고참은 헌병특기로 입원 줄은 야간조인데 순찰 돌다가 미친 듯이 뛰고 있는 형을 발견하고 정문을 넘어갈까봐 온몸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숙소에서 정문까지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20분 거리. 허탈해진 형은 어찌어찌하여 숙소로 돌아가 씻지도 못하고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답니다. 한 달 동안 빠짐없이 시작된 가위가 어느 날은 천장에서 여자가 피를 뚝뚝 흘리며 자신의 가슴 부위에 피를 떨어뜨리지만 눈도 못 감고 그것을 쳐다보아야 하고 어느 날은 목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저씨가 저음으로 킬킬거리며 바둥거려봐 벌레야 벌레야 라고 말했답니다. 어느 날은 눈 부위는 파여있고 코와 입은 뭉그러져 있고 얼굴 전체는 썩어 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는 알 수 없는 무엇이 자신의 몸을 비비적거리며 기어다니고 그렇게 밤마다 차라리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미친놈 취급받을까봐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보내던 나날들 중 여느 날과 같이 야간 비행을 지원하고 늦게 퇴근한 형은 숙소로 터덜터덜 들어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침대에 흩어져 있는 기다란 여자 머리카락. 처음엔 같은 방을 쓰는 고참이 또 여자친구 데려왔구먼 하면서 짜증을 내며 고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아, 이하사님. 저 지금 숙소인데 말입니다. 혹시 여자친구 데려오셨었습니까? 아닌데. 왜? 에이 왜 그러십니까? 가끔 여자친구 데려놓고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고참이었기에 그 형은 또 구라치는구만 하면서 따졌답니다. 아니라니까 임마. 나 어제부터 휴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냐? 나 그제 밤에 나갔잖아. 내가 올 때 선물 사오라며. 이제 형은 오싹함도 무서움도 아닌 머리가 새하얘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 이유는 그제 저녁에 나갔다는 고참의 말 때문이지요. 어제 저녁. 어제는 야간 비행이 없지만 매번 가위에 눌리던 형은 오후 5시가 땡 하자마자 퇴근하고 바로 숙소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불도 채 안 끄고 쓰러질 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시간도 모르지만 자는 도중 누군가가 문을 끼익하고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한참 예민해진 형은 벌떡 일어나 문을 쳐다봤고 막 들어오던 전투복 입은 고참을 보고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고 보면 그날은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지 않고 평온하게 잘 수 있었던 날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위보다 그날이 제일 두려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형의 침대 위에 흩날리는 기다란 머리카락. 과연 형의 침대에선 누가 누웠었다는 걸까요? 호실 문도 항상 잠그고 다니는데 그렇게 나날이 피폐해지고 정서 불안과 수면 부족으로 살이 바짝바짝 말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부대 사람들과 사이가 삐걱삐걱해져 갔답니다. 어느 날 같은 중대 중사분과 술을 먹다가 무슨 일인지 속 시원히 털어놔봐. 알아야 도와주지. 라는 중사분의 말씀에 에라 모르겠다라며 그동안의 일을 다 줄줄이 말을 했고 진지하게 얘기를 듣던 중사분은 자기 암시라고 아냐?
라는 듣보잡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니, 가을랑 귀신 얘기에 웬 자기 암시? 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눈빛으로만 얘기하던 형을 보던 중사부는 그동안 공포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봤다며 무의식적으로 그 얘기들은 한낱 허구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존재한다라는 자기 암시가 된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스스로 환각작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네 머릿속에서 나타난 거고 편하게 생각해. 세상에 그런 건 없고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중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편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형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답니다. 눈앞엔 자신의 배에 올라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사지가 절단되어 온몸이 피칠갑이 된 여자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였답니다. 차라리 기절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형은 저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이건 내가 만들어낸 환각이야. 환각이야. 환각이야라는 말만 속으로 되새겼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형은 차라리 기절해서 다행이야라는 생각을 하며 기절을 했답니다. 그 중얼거리는 소리는 내가 환각이라 생각해. 내가 환각이라 생각해. 라는 반복되는 말이었답니다. 그렇게 악몽이 한 달이 지나고 도저히 숙소에서는 못 자겠던 형은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여 태어나 처음으로 무당집에 가게 된 형. 색색의 이상한 불상 같은 것과 시뻘겋게 칠한 입술의 무당이 무슨 고양이가 화난 것 같은 눈매를 치켜뜨더니 접시 깨질 것 같은 찢긴 목소리로 악을 쓰면서 형에게 팥을 왕창 던지더랍니다. 어디서 이상한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들어왔어.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오는 거야. 나가, 나가, 당장 나가. 논란, 형은 자신 보고 나가라는 줄 알고 엉겁결에 나가려 했더니 무당이 자넨 안 깨나.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기야? 라며 다시 앉히더랍니다. 태어나 24년 동안 무슨 짓이라고 할 만한 일은 어릴 때 어머님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몰래 꺼내다가 개 패듯이 맞은 일, 동생 과자 뺏어 먹은 일, 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담배 피워보다 걸려서 아버지한테 손모가지 잘릴 뻔한 일, 철없는 나이에 야동 본 일, 대학생 때 학교 땡땡이 치고 당구장 간 일 등등으로 나름 죄 안 짓고 평범하게 큰 자신이 뭘 잘못했나 라며 겁에 질렸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당에게 그동안의 괴상한 일들을 다 말했고 무당은 혀를 찢찢 차며 이런 한심한 사람을 봤나. 사람에게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 이게 약해지면 흔히들 기가 허하다 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죽은 사람 즉 귀신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그 생명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귀신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어떻게든 그 몸을 자신이 차지하려 든다네. 그 몸이 탐나서 온갖 장난질을 치고 혼이 나가게 한다는 거지. 근데 자네 정말 그것밖엔 없나? 그것밖에 없냐는 무당의 질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그런 공포류를 즐긴 것밖엔 죄가 없던 형은 없다고 했고 그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를 나중에 후회하게 되었답니다. 부적이라도 써야 할까요? 라는 형의 어머님 말씀에 무당은 고개를 도리도리 지으며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이거나 가져가게나 라는 노란색 동전 지갑처럼 동그란 것을 열어보니 그 안엔 다름 아닌 팥이 있었답니다. 당황한 형도 어머님도 태어난 무당을 쳐다보니 그냥 귀신들의 장난이야. 당분간 아니 평생 그런 공포류를 쳐다보지도 말고 장난질이 없어질 때까지 이거나 들고 다니게. 부족한 기가 채워지고 나면 귀신들은 얼씬도 못할 거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형은 항상 촌스러운 노란색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게 되었고 며칠간은 평온하게 지내었답니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에 돌아온 형은 그날 저녁 다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중얼중얼. 역시나 듣기 싫은 여자의 중얼거림. 뜨기 싫은 눈은 야속하게도 저절로 떠지고 익숙해질 법도 한데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탄 머리카락은 부분 잘라져 헝클어지고 뭉쳐진 머리를 산발을 하고 사지는 절단이 되어 온통 피칠갑에 두려진 입술과 부러진 이빨 퀭한 눈동자로 자신을 비웃고 있는 여자가 또다시 중얼거리는 소리였답니다.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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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재밌어 나와 함께 즐겁게 놀자. 라는 알 수 없는 의미들만 반복적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 또 다시 시작된 가위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 중독마저 느끼기 시작할 무렵 형은 유서라도 쓸 마음으로 한동안 쳐다도 안 보던 노트북을 켰답니다. 그동안 재미있어 모아놨던 것들을 덜덜덜 떨면서 다 삭제하던 중 아악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봤던 건지도 기억이 안 나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온갖 공포 카페에서 퍼왔던 사진들 중 한 가지. 끔찍함을 즐기는 변태들 중 한 명이 퍼왔던 일명 고어물이라는 종류의 사진. 그 사진 중에 바로 재밌지? 재밌지? 나도 재밌어 나와 함께 즐겁게 놀자. 라며 사지가 절단된 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사진 폴더에 퀭한 눈동자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머리를 쥐어 뜯으며 절규를 하다가 덜덜덜 떨리다 못해 손에 못하라도 단 것 같은 손가락으로 삭제 버튼을 누르고 하드디스크의 데이터까지 몽땅 삭제하고 한달음에 그 무당집을 찾아갔답니다.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삿대질을 하며 무당에게 따지자 그 무당이 하는 말은 그날 자네 뒤에 웬 여자가 쏘아보고 있길래 그것밖에 없냐고 했더니만 역시나 그렇구먼. 지금은 없으니 괜찮을 거야. 그래도 모르니 부적 하나 써주겠네. 라는 태평한 말로 부적 하나 써주고 형을 내쫓았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알코올이 절실히 필요한 형은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 믿지 못할 그러나 어느 정도는 믿음이 가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답니다. 그동안 형을 괴롭혔던 건 정말 살해당해 사진을 찍히고 우연히 그 사진을 재미로 본 형을 저주한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런 종류를 즐기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들은 있다고 믿게 된 형의 환각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이야기. 기억. 머리가 아팠다. 복잡히 뒤엉킨 일들로 머릿속은 혼란스럽게 소용돌이쳤다. 생각하기 싫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건물 유리에 비친 내 모습에 소스라쳤다. 상의는 붉은 선혈로 범벅져 있었고 벌겋게 충혈된 눈과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아니었다. 그 모습은 분명 내가 아닌 괴물의 형상이었다. 뭘 봐. 구경 났어? 나를 그딴 눈으로 쳐다보지 말란 말이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동정 따윈 필요 없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가다듬어 봤지만 더 이상 몸을 가누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곧 두 눈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끈 채 얼마 못 가서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줘요. 사람들이 내 주위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점차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언제나 그렇듯 늘 내 주위를 귀찮게 맴돌던 그놈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병신. 애처롭기 그지없는 내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놈은 귓가에 대고 잔인하게 속삭였다. 순간 못 견디게 괴로운 심정으로 허공을 이리저리 갈라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 깨어나셨군요. 여긴 어디죠? 병원입니다. 병원이라뇨? 흰색으로 뒤덮인 방 안으로 흰 가운을 몸에 걸친 남자 하나 그리고 흰색 제복을 입은 여자 둘이 그 뒤에 나란히 서서 나를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다. 방 안으로 진동하는 약품 내음은 코끝을 자극하여 머리를 아프게 하였다. 흰 가운을 걸친 남자가 나의 시선을 관찰하듯 한번 주시하더니 다시금 진지해진 얼굴로 말을 꺼냈다. 혹시 머리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무슨? 곧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나는 이 작자가 무슨 소리를 해대는 것인지 도통 알아먹질 못했다. 그저 괴상한 꿈을 꾼 것만 같았다. 꿈에서 깨보니 나는 지독한 약품 냄새가 풍기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내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짧은 시침 하나가 어느덧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차, 늦겠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대충 차려입은 상태로 그렇게 말하고는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정말 기분 좋은 날씨였다. 따스한 봄바람이 어느덧 나의 몸과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었다. 꼭두 새벽부터 대학가의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던 것도 좋은 날씨 탓이 아닐까 싶었다. 곧 열차가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위험하오니 한 걸음 뒤로 물러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타야만 했다. 등굣길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편도 아니었다. 지하철은 학교 위치가 위치인 만큼 목적지까지 빠르고 정확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곧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칠흑처럼 새까맣게 물든 터널 안쪽이 희미한 불빛으로 서서히 밝아져 갔다. 하루는 머리가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새학기에 접어들면서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참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피곤한 기색이 돌아 곧장 잠이 들었다. 그러고는 3년 동안 기억이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확실한 건 잠을 자고 일어나니 3년이 지난 6학년이 되어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모든 게 거짓이라고 부정해 보았지만 현실에 조금씩 수긍할 수밖에. 나에게 3년은 그렇게 기억 한편으로 묻혔다. 가끔씩 엄마에게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곤 했으나 그럴 때마다 엄마는 코웃음만 쳤을 뿐이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의사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했다. 우우. 일어나, 새끼야. 쓰러진 철민이의 복부에 경수가 사정없이 발길질 해대고 있었다. 이 새끼가 죽을라고 어디서 반항질이야.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다. 경수는 우리 반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였다. 괜한 참견으로 그런 아이와 다짜고짜 싸움이 붙을 생각부터 하니 겁이 났다. 그뿐이었다. 한참을 거세게 발길질을 해대던 경수가 분이 덜 풀렸는지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려 철민이의 얼굴에 그대로 내리찍었다. 철민이가 비명을 토하며 괴로워했다. 경수는 그런 철민의 비명 소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앞으로 나한테 개기는 놈이 있으면 저 자식 꼴난다. 알았냐? 경수의 큰 목소리가 반 전체가 울려 퍼졌다. 얼마 동안 조용한 경적이 흘렀다. 그러고는 끝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경수의 그런 독재에 가까운 행각은 계속되었지만 반 아이들 중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그저 모두들 경수의 주먹이 두려웠을 것이다. 쓰러진 철민이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울먹이고 있었다. 그런 철민이의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워 보였다. 야, 아까 철민이 녀석 맞는 거 봤냐? 너무 심하더라. 근데 나는 그 자식 그렇게 깝죽거리다가 경수에게 언제 한번 맞을 줄 알았다니까.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은 1시간 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곧장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혼자 조용히 앉아 훌쩍거리는 철민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를 했다. 철민아, 아까 맞은데 괜찮아? 난 괜찮아. 경수놈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우리가 이해하자.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독이듯이 말했다. 창 밖으로 붉은 석양이 떴다. 한 줄기 굵은 빛이 온풍기 위 창가를 통해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나의 얼굴을 노랗게 비추었다. 창밖에 거리는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분주해 보였다. 사람들은 서서히 올라오는 저녁 노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삐 움직였다. 깨어있을 때 나는 주로 창밖 풍경을 보며 외로움을 달랬다. 늘 그랬듯이 하늘과 나무와 구름이 보이는 창의 윗부분보다는 사람들이 담겨있는 창의 아랫부분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몇십 분 동안 멍하니 창밖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병원에 실려오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없었다. 머리를 괴롭게 쥐어짜보면 마치 지우개로 지워진 듯 머릿속에서 그 부분은 하얗게 남아 있었다. 기억상실증이라고요? 얼마 전 우연히 엄마와 주치의가 내 검사 결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다. 주치의는 내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었다. 해리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예. 부분 기억상실증이라고도 합니다만 기억상실증이라고요? 경호 군 상태로 보아 그날 있었던 일들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인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이 환자 본인이 너무도 잊고 싶어하던 기억이나 괴롭게 여기던 일에 관한 것이 외부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이 동시에 가해졌을 때 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 어쩌면 좋나요? 의사 선생님.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와 엄마가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나는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곧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나의 멍한 표정에 엄마가 의아해하는 얼굴로 걸어들어왔다.
무슨 생각하니? 엄마, 나 어쩌다 여기 오게 된 거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 응. 내가 그렇게 물을 때면 나의 온몸은 피범벅이 된 채 병원에 실려왔다는 얘기뿐이었다. 어쩌다 그리 됐는지 물었지만 엄마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다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찰나에 나는 문득 반 친구 철민이가 떠올랐다. 갑자기 철민이가 왜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나를 걱정하는 건 아닌지 싶어 안부전화 한 통 걸기 위해 병실 밖 공중전화로 향했다. 여보세요? 아, 철민이냐? 누구세요? 나야, 경호. 지금 병원인데 곧 있으면 퇴원할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으니. 미친 새끼. 황당한 욕설과 동시에 들려오는 통화 단절음에 나는 당황한 얼굴로 다시금 주화기에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다. 끝내 철민이 자식은 나와의 통화를 거부했다.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다. 지끈거리는 통증이 신경을 타고 머리로 전해졌다. 두려웠다. 항상 머리가 아파오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말도 안 돼. 잠에서 깬 나는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며 외쳤다.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돌렸다. 분명 그것은 꿈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10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리고요. 하얀 탁상을 사이에 두고 나는 명색이 정신과 의사라는 작자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엄마의 권유로 하는 수 없이 받는 면담이었지만 그리 내키지는 않았다. 그는 한없이 부드러운 말투로 다음을 물었다. 이상할이 많지 그날따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평소에도 통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날은 더욱 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수업을 중도 포기하고 조퇴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는 3년 동안 기억이 끊어진 건가요? 내 집에 돌아오니 피곤한 기색이 돌아 곧장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 그렇게 한참을 잔 후 깨어보니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달력을 들추어 보았죠. 3년이 지난 2001년 11월 말경이더군요.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방도, 제 얼굴도, 친구들의 모습도,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까지 엄마의 얼굴에서도 한층 더한 연륜이 느껴졌고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혹시 그간에 있었던 일 중에 조금이라도 기억이 돌아오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서서히 잊히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 또 한 번 그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는 3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졌지만 지금은 단 6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 어렸을 적에 머리를 다치거나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럴 경우엔 정신 이상 증후군이 나타나곤 합니다만 전혀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곤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애초에 기억상실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부분 기억상실증이라니 너무도 생소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무슨 낯짝으로 전화질이야? 철민이라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다. 사고가 나기 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녀석이라면 언제나 나와 함께 붙어 다녔으니까. 하지만 철민이 녀석은 그렇게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만 짓거렸다. 내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나온 녀석이 나를 괴물 보듯 하였다. 도저히 참다 못한 내가 왜 그러냐고 따지듯이 물었을 때였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그런 거냐고. 완전히 돌았어. 너 완전히 미쳤다고. 공원은 한적했다. 무성이 뻗은 나무들이 서늘하리만치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갑작스레 변한 철민이의 말투에 울분이 치밀어 올라 멱살부터 잡았다. 도른 건 너야, 새끼야.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이 새끼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척 연기하지 말란 말이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새끼야. 내가 죽였잖아. 경수. 뭐, 가증스러운 새끼. 가만히 있어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네 코락선이 가증스럽다고. 알아들어? 철민이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나를 사뭇 놀라게 하였다. 얼마 전부터 헛소리만 해대더니 드디어 철민이가 미쳤나 보다. 태생이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난 터라. 나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질 못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늘도 어김없이 나는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저기 찐따 새끼 질질 짜는 꼴 좀 봐.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비웃기 시작했다. 못 견디게 괴로웠다. 내성적이고 활발하지 못한 성격 탓에 나는 언제나 말이 없었다. 아이들은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만해. 원 모양으로 둥글게 둘러서서 한참 동안 나를 놀려대던 아이들 주위로 한 아이가 큰 소리를 외치며 말했다. 철민이었다. 니들은 양심도 없냐? 경호 녀석 불쌍하지도 않냐고. 아이들은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철민이는 내 주위로 서성이던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울먹이고 있는 나에게 손을 건네어 주었다. 그렇게 철민이라는 아이가 내게 다가온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와 철민이는 단짝이 되었다. 나에게 처음으로 친구라는 것이 생겼다. 너무도 행복했다. 언제나 우리는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녔다. 그렇게 철민이는 나의 전부가 되었다. 잠시나마 행복했던 나의 일상도 경수라는 놈이 나와 철민이 사이에 끼어들면서부터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모습을 보인 경수라는 놈은 나와는 달리 참 끼가 많은 놈이었다. 그런 다재다능한 끼와 외성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경수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런 것들이 철민이의 환심을 샀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철민아, 오늘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어느 날 문득 철민이가 내 곁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급한 마음에 철민이를 붙잡아 보았지만 철민이의 반응은 언제나 냉담했다. 나 오늘 경순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음에 놀자. 그래. 철민이가 내 곁에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내 곁에서 철민이를 빼앗아간 경수놈이 미웠다. 나는 그 개자식을 서서히 증오하기 시작했다. 분노심에 몸서리쳤다. 나에게서 철민이를 빼앗은 놈. 그래 경수 저놈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밤 그동안 치밀하게 구성해 놓은 중대한 계획을 실현에 옮긴다. 오늘 밤 경수는 내 손에 죽는다. 경수야, 학교 끝나고 시간이 있어? 처음으로 경수에게 말을 붙여보는 거라 그런지 나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구며 경수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 뭐, 있다고 말해. 어서.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은 악마가 그렇게 내 안에서 중얼거렸다. 속으로 조마조마했다. 솔직히 여기서 경수가 시간이 없다고 해버리면 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건 왜? 우리 집에 놀러가지 않을래? 너 온다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놓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 오늘 철민이랑 노래방 가기로 약속했거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개자식. 마을 끝마다 철민이, 철민이. 더러운 입으로 우리 철민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지 말란 말이다. 그 자식의 대답에 나는 이를 갈았다. 꼭 죽이고 말 테다. 어지럽다. 방 안으로 진동하는 피비린 내가 나를 어지럽혔다. 어지러움이 머리 부분에 통증으로 전해진다. 괴롭다. 깨진 글라스에 한 조각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유리 조각의 겉이옷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액체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 조각을 떼보았다. 피가 묻어있네. 발밑으로 붉은 선혈이 강물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그 강물의 끝에선 한 산내가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일그러진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경수,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지? 그곳엔 우리 반 악재, 경수가 누워 있었다. 경수는 우리 반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였다. 그놈은 언제나 나의 단짝 친구 철민이를 괴롭히던 놈이었다. 말해봐, 철민아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경수 그 자식은 널 괴롭히던 놈이었잖아. 그 자식은 힘도 세서 아이들이 함부로 대들지 못했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너는 가장 소중했던 내 친구, 경수를 죽였어.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너희 집 지하실로 끌어들여서, 알아들어? 뭐, 모든 게 허상이었다. 경수 녀석이 철민이를 괴롭히던 것도 그런 경수에게 철민이가 괴로움에 시달렸던 것도 모든 게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최병호 씨. 그때였다. 누군가 등 뒤에서 내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두 남자는 다름 아닌 형사였다. 이럴 수가. 철민이의 말이 모두 사실인가 보다. 그중 한 남자가 뒤에서 나를 끌어안더니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신고했다. 철민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차마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게 거짓말 같았다. 말도 안 돼. 한적했던 공원이 나의 비명소리로 서서히 울려 퍼졌다. 에필로그. 철민은 너무도 괴로웠다. 한때 절친했던 친구, 경수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학교에서 질이 안 좋기로 소문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경수는 순식간에 변해버렸다. 철민이의 하루하루는 악몽 그 자체였다. 철민은 그날 밤 그동안 치밀하게 구성해 놓은 중대한 계획을 실현에 옮길 작정이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증오하고 있는 경수를 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희생양이 될 미끼가 필요했다. 미끼가 어느 날 병호가 심각한 기억상실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우연히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다. 옳거니 바로 그거다. 병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엔 한 청년이 음흉한 미소를 띠며 잔잔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병호야. 어쩔 수 없었어. 모든 게 경수 놈을 없애기 위한 계획이었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외모지상주의. 우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길거리나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을 타실 때 타인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첫째, 잘생기거나 예뻐서. 둘째, 특이해서. 셋째,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실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생각해왔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학창시절에 대부분 왕따 혹은 은따, 더 심한 경우엔 전따. 이렇게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개가 약해 보이거나 혹은 어딘가가 모자라거나 혹은 못생겨서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남자끼리는 별로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공학을 다닐 적에는 참으로 판이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반이 된 여자 중에 굉장히 못생긴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자 아이들에게도 배척당하고 같은 반 여자애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웃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못생긴 여자애들은 못생긴 애들끼리 놀기 때문에 그 여자애들을 싸잡아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친구들과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그럼 남자들끼린 자기들끼리 분명 폭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자 쪽에서도 나올 것이고요. 그럼 그 폭탄으로 지목되신 분은 알게 모르게 눈치를 다 채게 됩니다. 그럼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치장하시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왔는데 폭탄으로 지목되고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속된 말로 주사위에서 운이 좀 나빴을 뿐이다라고요. 그 다음으로 남자들은 이상하게 여자의 외모에 이상하니만큼 민감합니다. 혹시나 길 가다가 못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손잡고 걷는 걸 보면 일단 질투부터 하죠. 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돈이 많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면 여자가 돈이 많나 이 생각보단 남자가 정말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또 외모에 대한 차별 많이들 겪어보시거나 혹은 해보셨을 겁니다. 예쁜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뜻 도움을 주고 못생긴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머뭇거리거나 혹은 거절하고 그냥 가버릴 경우에도 말이죠. 이런 사회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 여성이나 남성도 성형을 하기 시작하고 거치장애만 급급한 채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가꾸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엔 자신이 잘생기거나 혹은 예쁘다고 듣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군요. 어차피 외모에 관한 문제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을 보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 하신다면 충분히 외모지상주의는 바뀌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이야기, 친구의 꿈. 시골에 살던 나는 그럭저럭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는 평범한 중학생이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좀 놀다가 잠을 잤다. 평소에는 꿈을 꾼 건지 안 꾼 건지 그 내용을 기억도 못하던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꿈을 꿨다. 꿈에서 나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늘 보던 마을 풍경이 스쳐 지나가며 어느새 집 앞에 다다른 나.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어두컴컴하고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없는 듯했다. 조용한 가운데 어둠에 익숙지 않은 내 눈이 점점 시야를 확보하며 거실 가운데 있는 커다란 물체를 발견했다고 한. 물론 그건 내 생각이었지만 네모나고 기다란 판자로 된 것이 정말 관처럼 보였다. 뚜껑은커녕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있기에 나는 궁금해져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그 안에는 웬 여자가 드러누워 있었다. 어디서 사고를 당한 건지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녀의 옷차림. 간호사 복장이었다. 새까만 단발머리에 푸르댕댕해진 입술. 하얀 피부와 감긴 두 눈이 어찌나 사람 모금저리게 만들던지. 꿈속에서도 생생한 공포를 느낀 건 처음이었다. 삽시간에 굳어버린 몸을 하고 서 있던 나. 그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 새하얗고 핏기 없는 그 여자의 손이 내 손을 잡은 것이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어느새 관에서 일어나 앉아 날 노려보고 있었다. 그 부릅뜬 두 눈에 더운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친 뒤 나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녁 시간이었기에 길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나는 무작정 옆집으로 가서 문을 두들겼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기에 나를 군말 없이 받아주었다. 죄송하다며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 흔쾌히 허락하셨다.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그건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6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악몽의 연속이었다. 꿈에서 깨고 나면 언제나 기분이 나빴고 찝찝했다. 게다가 6번이나 같은 꿈을 꾸고 나니 잠을 자고 싶지 않았다. 꿈을 꾼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정말 자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참기 힘든 것이 잠이 아니던가. 설마 오늘도 그 여자가 나오겠어? 하는 마음에 나는 쿨하게 꿈 생각을 접고 잠자리에 누웠다. 젠장 또 그 꿈이다. 똑같은 상황.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친 뒤 나는 어김없이 옆집으로 도망을 쳤다. 그리고 꿈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다. 내가 있는 이웃집 현관문을 누군가 밖에서 미친 듯이 두들겼다.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그때까지도 난 그 여자에게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안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기 대신 현관 좀 나가봐 주라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나는 겁도 없이 문을 열어 젖혔다. 내가 여기로 도망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여자였다. 피투성이의 새까만 단발머리. 그리고 창백한 피부. 거기다가 무섭게 부릅뜬 그 두 눈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갑자기 밀려드는 공포감에 벌떡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아오 깜짝아. 갑자기 벌떡 일어난 나 때문에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있던 막내 언니가 소리를 질렀다. 언니 어디가? 응. 옷을 챙겨 입는 봄이 상갓집 가는 사람이었다. 검은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옷매무새를 다지더니 갑자기 내게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다. 누가 죽었냐고 하니 언니의 친구가 죽었다고 한다. 악몽 때문에 잠도 다 깬 터라 나는 선뜻 언니를 따라 나섰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상갓집. 분향소로 들어가니 그 가운데 영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진 속에 언니 친구라는 사람은 오늘 밤까지 즉 7일간 악몽으로 날 괴롭힌 그 간호사였기 때문이다. 언니 저분이야. 응 내가 전에 내 친구 중에 간호사 하는 애 있다고 했잖아. 교통서 그래. 집으로 퇴근하다가 차에 치여서. 언니는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언니의 친구라는 그분은 나와 특별한 사이라던가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만난 적도 없다. 예전에 언니가 지나가는 말로 친구 중에 간호사 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었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내 꿈에 나타나서 일주일이란 시간을 괴롭힌 걸까? 그 꿈은 언니 친구의 죽음을 알리는 예지몽이었을까? 내가 귀신을 본다거나 뭐 영적인 능력이 좀 특별하달지 그런 건 없다. 이때껏 살아오면서 비슷한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이와 같이 소름 돋는 생생한 꿈을 꿔본 적도 없다. 그저 우연의 일치리라 그렇게 생각할 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일주일간의 악몽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다.